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대책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본격화되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은 회의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고 오늘 국회에는 경찰, 행안부, 지자체 수장들이 출석했는데 국민들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을까요? 자, 나이트 포커스에서 집중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11월 7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느냐며 경찰을 강력히 질타하고 진상규명 후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형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의 대응도 부실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빨리 와달라는 이 절박한 신고가 80건 넘게 쏟아진 뒤에야 인력 총동원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자체와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이 초기 대응과 사전 대비 미흡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야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이 사퇴에 선을 그었고 박형 용산구청장 등 다른 참석자도 거취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열차 수백 편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며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코레일 열차 탈선 사고는 올해만 벌써 13번째입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기간 발사한 각종 미사일 등을 공개하면서 울산 앞 공해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와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입은 수출보다 더 줄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처음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향해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면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회견을 생략한 채 첫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 선 진상규명 후 조치 방침에 따라 진상규명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은 책임자 문책이나 경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경찰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경찰의 통제 권한이 없었다는 주장도 질책했습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35분 넘게 발언했는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영상까지 공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가감없이 전달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다면서 경찰을 향한 발언은 국민 모두가 가진 의문이자 답답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파일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참사 이후 삭제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고인 154명 조사와 압수물 7천여 점 분석을 마치고 우선 6명을 피의자로 특정해 입건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먼저 참사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 전 서장과 개인 업무를 이유로 112 상황실을 비웠던 류 전 관리관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수본은 이 전 용산서장이 참사 현장에 실제로 도착한 시간과 상황 보고서에 적힌 시간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서장 등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와 함께 용산서 정보과가 헬로윈을 앞두고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올렸다가 참사 이후 원본을 삭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참사 전에 작성돼 경찰청 첩보 관리 시스템에도 올라왔던 보고서가 특수본이 지난 2일 용산서를 압수수색했을 때 작성자인 정보관 컴퓨터에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정보관을 불러서 보고서 작성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회유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정보과장과 계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직권남용,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재구성하기 위해 2차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길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는 남성 등 다른 시민들 역시 무혐의의 무게가 실린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입건했습니다. 소방의 신고 대응 그리고 구청의 사전 안전대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소방과 용산구의 헬로윈 축제 사전 대비와 참사 이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특수부는 앞서 지난 2일 용산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헬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라는 문서와 구조활동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참사 전 2차례에 걸쳐 소방의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방은 다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특수부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헬로윈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걸 예상하면서도 정작 재난과 안전사고 대비엔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와 함께 용산구청이 재난책임관리기관으로서 사고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참사 전후 공무원들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경찰, 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3차례 안전대책 회의를 열긴 했지만 회의에는 안전과 무관한 부서의 직원이 참석했고 특히 구청장은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이 주재하겠다고 관례대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동의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밀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특수부는 앞으로 필요한 수사는 다 해나갈 거라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무엇보다 경찰뿐만 아니라 소방, 구청의 부실 대응도 속속 확인된 만큼 관련자들의 줄 소환이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뿐 아니라 이렇게 소방당국의 대응이 역시 부실했던 정황이 잇따르는 가운데 소방 신고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 총동원 지시를 내리는 건 제발 빨리 와달라는 절박한 신고가 이미 80건 넘게 들어온 뒤였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사람이 압사당하게 생겼어요. 경찰이건 소방이건 보내주세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밤 10시 15분. 서울 종합방재센터에 들어온 119 신고입니다. 구급대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까스로 현장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14분 동안 빗발친 신고만 24건. 일부 신고의 경우 위급 상황에 놓인 듯 비명과 신음만 들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이 밤 10시 43분 가용 소방력 30%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내렸지만 이미 역부족이었습니다.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을 호소하는 신고는 계속 늘어났고 급기야 용산경찰서가 직접 추가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일부 119 신고 접수자들은 사람들이 기절했느냐고 되묻는 등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밤 11시 13분 소방당국이 동원 인력을 50% 수준으로 격상하는 2단계를 발령할 즈음 한 신고자는 다시 한번 119에 전화해 50여 분 전 자신이 경찰이든 군부대든 다 와야 할 상황이라 말하지 않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자들은 많은 구급차가 현장에 배치됐다며 되레 답답하다는 반응마저 보입니다. 결국 소방당국은 참사 발생 뒤 80건이 넘는 119 신고가 접수된 뒤에야 인력 총동원 지시를 내렸습니다.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인파라든가 붐비는 것들로 해서 정확하게 쉽지는 않았겠다. 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안타까움은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종로 소방서 소속 구급차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요. 참사 전 용산 소방서에서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 근처에 대기시킨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작 이 차량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없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느라 자리를 비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는 서울 종로 소방서 소속이었습니다. 밤 10시 15분 신고를 받고 3분 뒤 출발해 현장엔 27분 만에 도착했는데 이태원역 주변에 몰려든 인파 탓에 자정이 다 돼서야 병원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용산소방서가 헬로윈데이 기간 긴급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한 대를 현장에 대기시켰던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 공문을 보면 헬로윈 축제 앞뒤로 닷새 동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구급차 한 대 등 차량 3대를 대기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배치됐던 구급차가 정작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선 제일 먼저 구급 활동에 나서지 못한 이유는 뭘까? 대기하고 있던 용산소방서의 구급차는 밤 10시 5분 참사와 무관한 주치자 구조 활동에 투입됐다가 이미 심정지 환자가 여럿 나온 밤 11시 13분에야 현장에 올 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가 부족해 관내 다른 사건에도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가까운 데 일어나는 사고는 관내에서 출동을 하되 그게 출동이 없을 경우에는 관내에 대기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산소방서는 헬로윈 기간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해 매일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12명의 일대를 순찰한다고 써놨습니다. 순찰 시간 내내 일대에서 재난 상황이 벌어졌지만 소방의 초동 조치는 없었고 진입로 확보 등을 위한 경찰 공조 요청 역시 참사 발생 전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순찰의 목적은 화재 예방에 있었을 뿐 안전사고 예방은 업무 범위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비슷한 참사를 막으려면 소방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면 인력 지원도 받을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구조 구급 인력이라든지 화재 요원을 미리 배치시켜서 중요한 행사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찰이나 지자체뿐 아니라 소방에도 단속권을 부여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는 박희연 용산구청장의 발언이 빈축을 사기도 했죠. 불법 증축물을 수년간 내버려둔 것부터 사고 당일 구청장에게 늦게 보고한 것까지 구청의 예방 조치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용산구가 할 일을 제대로 다 했는지 안동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틀 뒤 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고 자평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은 과연 박 구청장의 말처럼 할 일을 다 했을까?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재난 발생 시 경보 발령 등의 응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용산구청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느냐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참사 현장과 맞닿은 해밀턴 호텔의 불법 증축물은 가뜩이나 비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용산구청은 지난 2013년 이를 적발하고도 9년 동안 강제 이행금만 부과한 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참사가 일어난 밤 일대에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해 구급차 도착이 지연된 만큼 당일 49건이나 들어온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도 관건입니다. 구청은 저녁 7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지만 단속 건수나 시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용산구청 상황실은 밤 10시 29분 소방에서 상황을 전달받았는데 박희영 구청장이 첫 보고를 받은 건 22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이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도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지 않는 등 보고체계의 부실함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전후로 관계기관이 제 할 일을 다 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가운데 구청의 책임 소재도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 기동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85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윗선의 늑장 대응 때문에 여력이 있던 기동대조차 제때 투입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 일대의 집회가 끝난 뒤 저녁 8시 40분부터 5개 경찰 기동대가 야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용산 경찰서장의 늑장 대응 탓에 가장 가까이 있던 기동대가 참사 85분 뒤인 밤 11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한 걸 시작으로 기동대의 투입은 줄줄이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기동대 지휘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가 처음 들어온 저녁 6시 반쯤 이태원 근처 서울 도심권엔 집회에 대비한 경찰 인력이 최소 3,000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배치된 기동대를 빼지 못할 정도로 집회에서 험악한 상황이 펼쳐진 것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경찰서나 서울경찰청에서 심각성을 미리 인지해 기동대를 요청했다면 출동 여력이 충분했던 겁니다.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지휘부의 안이한 판단과 뒤죽박죽 보고가 참사를 키웠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력을 더 투입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기자단 서면 답변을 통해 집회 관리로 경찰 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다고 밝힌 데 이어 경찰 상황 판단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진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당일 우선순위가 질서 유지가 아닌 마약 단속에 있었다는 지적도 일부 수긍했습니다. 마약 쪽에 상당한 정도 비중을 뒀던 것은 맞습니다. 가용 자원이 있었는데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의 잘못된 대응이 참사를 키웠다는 의혹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야 의원들은 주요 기관장들을 상대로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앞서 보신 대로 사과는 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에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거세고 집요한 사퇴 압박도 일축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늑장 대응, 부실 대응 책임에 경찰 지휘부는 문매를 맞았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를 성실히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히 제대로 수행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네. 청장님. 네. 유미진 총장이 언제부터 자리 비운지 알고 계십니까? 몇 시부터 근무인 줄 아시죠? 공안시까지. 언제부터 자리를 비운 겁니까?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박희영 용산구청장,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어떤 책임을 질 거냐고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거취에는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분명한 책임이 밝혀진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바로 사퇴하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진상조사에 잘 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이 지자체와 정부 핵심 인사들이 대거 출석했던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경찰 초기 대응과 지자체의 사전 대비 미흡 등을 질타했지만 한편으로는 큰 소득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는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들이 거짓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증인 선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영애인 의원님, 제 쪽에 오늘은 청문회가 아니고 오늘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분이지 증인이 아닙니다. 여야 의원들은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부를 매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용산서장은 1시간 20분 동안 뭐하고 서울청장한테 11시 36분에 보고를 하죠?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까? 서울청장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산서장? 문재인 정권 탓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임 3개월에 단행된 알박기 경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영전된 인물들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청장으로서 선뜻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경찰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서울시, 용산구가 정말 해야 할 일을 다 한 게 맞느냐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관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 보호 의무를 다했습니까? 여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 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현안 질의 내내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과 질타가 쏟아지는 가운데 주요 기관장들은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뿐
왜 150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없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실상 이태원 참사에 대한 현안 질의를 방불케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로 결렬됐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3주 가까이 지나서야 성사됐습니다. 양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도입을 두고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전체 상황 봐가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범위 등을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거부 반대한다면 우리라도 이제 그러면은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 제출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선을 그으면서 당 차원의 대책특위를 꾸려 재발방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에 조직을 동원했다며 과도한 정쟁을 벌여 국민 분열을 야기해선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입니까? 제대로 출범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오는 10일 본회의 전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다른 야당과 함께 제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기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쇄신론까지 거론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사 뒤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매를 맞았습니다. 워낙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못하는 마이크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안한 감정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지.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추모 집회의 성격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는 데다 예산안을 두고도 여야 입장 차이가 커서 파열음이 계속될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형 참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히려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장관이 직접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도 있어서 한 장관 입장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자 300여 명이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치권 책임 공방에 등장한 건 이번에도 특별검사입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늑장 대응과 오락가락 해명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경찰이 진상 규명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특검이 실제 도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지금은 국정조사나 특검보다 신속한 수사에 집중할 때란 입장입니다. 이제 막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자는 것은 무한정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다고 해도 특검 임명이나 수사 범위와 기한 등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면 수사 착수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논의와 별도로 법무부 장관이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이 대안으로 떠올랐는데 한동훈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 착수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특검을 신속함이 생명인 대형 참사 초동 수사에 들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진실 규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이런 대형 참사 사건의 수사에서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수사하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대형 참사 수사에 손발이 묶인 검찰은 영장 청구와 보안 수사 등 향후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대책본부를 이렇게 대검에 두는 경우가 이례적이어서 수사권을 박탈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를 만들 수는 없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속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 여파로 열차 수백 편의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복구 작업에 20시간 넘게 걸리면서 시민 불편이 컸는데 올해 코레일 열차 탈선 사고는 벌써 13번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울 영등포역 매표 창구에 대체 열차를 문의하는 시민들이 잇따릅니다. 일단은 취소하고 내일을 정오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밤사이 역사로 진입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200편이 넘는 열차 운행이 줄줄이 조정된 탓입니다. 탈선된 열차 칸수가 많아 복구가 20시간 넘게 걸리면서 사실상 하루 내내 승객들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시 이후 열차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학교 가려면 다시 지하철 타야 될 것 같아요. 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 더 걸려요. 네, 오늘 직장 때문에 동대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영등포역에 도착하니까 열차가 운행 중지 중인 상황을 지금 막 확인했습니다. 네. 지하철 운행도 제약을 받았습니다. 복구 작업 때문에 사고가 난 선로뿐만 아니라 인근 선로까지 영향을 받은 건데 특히 지하철 1호선은 열차가 30분쯤 지연되며 출근길 극심한 혼잡이 발생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는데 다 밀려서 올라오고 제가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위에서 사람들 또 미지 말라고 뭐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소방서에는 과중한 인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신고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코레일 탈선 사고는 벌써 13건, 지난해 9건을 이미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항공철도 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 작업을 하던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한국철도공사에서 숨진 직원만 벌써 4명째입니다. 유족과 노조는 예견된 사고에 대하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화물열차들이 화물도 싣지 않은 채 우두커니 멈춰 있습니다. 지난 5일 저녁 이곳에서 화물열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33살 A씨가 열차에 깔려 숨졌기 때문입니다. 이곳 오봉역은 전국에서 화물열차가 가장 많이 오가는 곳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작업을 중지하면서 선로 위를 오가는 열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A씨는 시멘트 수송을 마친 11량 열차를 다른 선로에 있던 8량 열차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열차가 후진하며 뒤에 있던 A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가 2인 1조 근무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선로에 떨어져 작업하면서 사실상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명이 어두워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웠고 직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한정된 공간에 최대한 열차를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선로이기 때문에 작업자 이동 통로 이런 게 제대로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A씨가 조작한 선로 전환기 바로 옆 기계가 사고 당일 낮에 오작동을 일으켰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돌아갔다가 원상복귀하는 형태로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현장에 계신 작업자들한테 이제 확인한 내용이고요. A씨 유족은 사고 기사에 댓글을 달아 오봉역에서 사고가 잇따라 늘 불안했는데 결국 나아진 건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 측은 사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와 함께 작업에 투입됐던 직원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한국철도공사 근로자가 작업 중에 숨진 건 이번이 4번째. 앞서 지난 3월 대전에 있는 열차 검수고에서 직원 1명이 숨졌고 7월과 9월에도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틀 전 철도 관계기관들이 모여 철도안전 비상대책회의도 열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노동자 2명이 고립됐다가 9일 만에 구조된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토사가 불법 폐기물이 맞는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고 작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윤재 기자입니다. 광산 내부에 폐기물을 모아두는 집적장으로 불리는 공간. 경찰 과학수사대가 삽으로 흙을 퍼올리더니 조심스럽게 통에 담습니다. 쌓여있는 이 회색빛 흙은 모두 광산 폐기물입니다. 경찰은 이 폐기물과 무너진 갱도에서 채취한 토사의 성분이 같은지 분석할 예정입니다. 광산업체가 갱도에 광물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경찰과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등은 노동자 2명이 고립된 사고가 난 아연광산을 찾아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갱도 내에 흘러내린 토사가 어디서 유입됐는지 그 경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토사의 성분을 분석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아연광선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나온 폐기물을 매립한 것인지, 작업용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한 합동감식팀. 지하 190m 아래로 직접 들어가 갱도 내부 구조가 적합한지도 점검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같은 광산, 같은 갱도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고 원인을 더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올해 8월 29일에 같은 갱도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자 1명, 부상자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같은 갱도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조된 노동자 2명은 빠른 속도로 신체적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내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김용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이 어떤 방식으로 기재될지가 관심인데요. 김용 부원장 기소 이후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죠.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김용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적용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최장 20일인 구속기한을 꽉 채운 검찰은 구속 당시와 마찬가지로 김 부원장에게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으로 묶인 유 전 본부장과 공여자로 지목된 남 변호사 역시 기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제 관심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아 챙긴 불법 정치자금을 대선자금이라고 명시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를 겨냥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구속기간 내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이 대선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했던 최측근인 만큼 공소장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넘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이란 걸 명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공모관계에 있다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괄 일죄로 묶는 것을 놓고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포괄 일죄가 되려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4년도에 대선 나갈 걸 알고 미리부터 했거나 이건 아니거든요. 김 부원장 기소 이후엔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향한 수사도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정 실장 역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물론 정진상 실장 역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김 부원장 기소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한층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정부에 돌려주기로 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키울 수 있도록 합법화해 주기로 해놓고 미룬다고 주장했는데 키우는 개까지 세금을 들여야 하느냐는 여당 의원과의 설정까지 빚어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합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할 때 양산사저로 데려와 지금껏 키웠습니다. 국가 원수가 받은 선물로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는 대통령 기록관에 가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 기록관과 문 전 대통령 측이 정서적 교감 등을 고려해 위탁 관리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문 전 대통령 측이 이 2마리를 대통령 기록관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현 대통령실의 반대로 풍산개를 키우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갈등은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됐습니다. 관리비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아직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방은 여야 의원들로 번졌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기록관이 해괴한 협약을 맺었다며 강아지 사육비까지 혈세로 충당해야겠냐 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은 풍산개를 데려가시란 말을 꺼낸 건 윤 대통령이라며 정부와 여당이야말로 좀스럽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안 그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풍산개를 두고 신구 정권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한미연합공중훈련 기간 발사한 각종 미사일 등을 공개하며 앞으로도 무자비한 군사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앞 공해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군은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무력 시위 내용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여러 발사 수단과 함께 전투기도 500대나 동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한계선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날 우리 측의 대응 사격에 대해 울산 앞바다 공해상에 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조선 지역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하였다. 이번에 처음 나온 내용으로 사실이라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결과와 다르다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한미 감시 정찰 자산의 탐지 및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에 포착되거나 탐지된 것은 없습니다. 북한은 또 성공했다면 대대적으로 선전했을 괴물 ICBM 화성 17형 관련 내용은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 화성 17형이 아닌 화성 15형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단 주행진이 2개인 점에서 화성 15형은 확실한데 탄두부를 좀 더 기존과는 다르게 좀 더 날렵하게 만든 것 같아요. 화성 15 사진을 넣음으로써 마치
11월 3일 날 쏜 ICBM이 화성 15인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기만적인 선전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이어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항적 180여 개를 추적해 대응했다며 북한의 공개 내용이 모두 사실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주부터 시작된 지휘소 연습인 태극 연습에 대해서도 대외 선조 매체를 동원해 무분별한 선불질이라는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책임 규명과 대책 마련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장성철 공릉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오늘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행안위 현안 질의가 열렸는데요. 경찰, 행안위 그리고 지자체 수장들이 대거 출석을 했습니다.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였던 만큼 거의 전 방송사가 생중계를 했었는데 국민적인 어떤 의혹, 궁금증 풀기에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풀리지가 않았죠.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경찰은 왜 늦게 보고를 했고 왜 보고받은 지휘부는 제때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어요. 네. 의원 같은 경우도 추궁, 고함 이런 것들만 있었지 조목조목 따지는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의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해서 국민 네. 앞에 낱낱이 밝혀야 될 숙제가 남겨졌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평론가는?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복 확인 이런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책임 있는 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자꾸 하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듣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예.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물어볼 수 있는 장은 마련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수사를 통해서는 형사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규명을 하겠지만 정책적인 어떤 책임의 근거들을 파헤치는 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떤 법적 근거들을 상당히 많이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면서 추궁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래도 시간대별로 책임 있는 기관들을 쭉 늘어놓고 시간대별로 법적인 책임에 근거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질문을 하고 역할도 좀 분담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을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좀 협업을 해서 체계적인 질문으로 국민들 궁금증을 좀 풀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었다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 목소리 오늘 빗발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 특히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관할서장인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이분의 수상한 행적은 미스테리 수준이에요. 이거는 과실치사를 넘어 참소 방조, 구경꾼, 살인 방조, 세월호 선장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임재 총경의 행태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뒷짐지고 걷는 이 시점이 몇 시였냐? 22시 59분이었습니다. 현장은 수십 명의 사람이 쓰러져서 CPR을 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임재의 행태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만희 의원이 조금 전에 이제 혼자 고군분투하던 그 일선 경찰 모습 화제가 됐었는데 이 모습하고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사고가 나고도 한 40여 분 뒤에 현장을 찾았는데 이게 CCTV가 공개됐는데 좀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는 모습이 공개가 돼서. 그렇죠. 이거 지금 그때만 해도 수십 명 심정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도대체 저분이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세와 자격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시 20분에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와 시위를 담당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서 저녁 식사를 먹으러 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차 막혀서 대략 55분 동안 차 안에 갇혀 있었고 10분 동안 저렇게 뒷짐지고 현장으로 간 것은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에 처했는지, 위중한 상황에 처했는지 본인이 제대로 몰랐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마저도 정확히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저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최일선에 계신 경찰서장분의 뒷짐지고 걷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정말 허탈하고 허무하고 과연 경찰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라는 회의감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확실하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어떤 비판은 민주당도 뭐 마찬가지였는데, 자, 국민의힘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을 집중 겨냥하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문재인 정부에서 알박기 의혹을 받는 경찰들 책임이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질문으로 이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는 그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는데요. 네. 저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한심했어요. 저 자리에 본인이 왜 있는지를 망각한 것 같아요. 저 자리는 자기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 정적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아픔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위로하고 진실을 밝혀주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지 이것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저런 이야기를 전 정권 퇴임 전에 뭐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하나회라는 표현을 쓰고 저렇게 했어야 될까요? 저는 이번 그 참사 이후에 그 책임 있는 분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항상 명심해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이 행동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머릿속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국민들은 다 압니다. 이게 누굴 위한 건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다 압니다. 예?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지 않고는 저기서 저런 얘기 저는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죠. 저런 발언은 일부 구구 유튜버들이 유튜브 개인적인 방송에서 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정우택 의원이라는 책임 있는 분이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아요. 100번 양보해요. 전 정권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저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정권이 바뀐 지 지금 다 6개월 넘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전 정권에서 우대받고 승진한 분들 바꾸면 되잖아요. 지금은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자신들의 책임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이렇게 경찰서장 또한 여러 가지 경찰의 지휘부를 맡고 있는 분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저렇게 책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발 저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말하기 전에 내 말이 국민을 위해서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경찰 부실 대응과 함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죠. 거취를 묻는 질의도 많이 나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으로도 장관이 파면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의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과 그거와 관련해서 의논한 바 있습니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를 기점으로 이번 경찰의 참사 대응 실패한 책임, 그리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에서 물러날 생각 없으십니까? 어떠세요? 다시 한번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물러나시는 일입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 질의가 있었고요.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는데,
자, 이거 사퇴론을 일축한 걸까요? 아니면 수습을 하고 이후에 이제 사퇴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본다는 걸까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일단은 사퇴론을 일축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과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의 좀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추측을 해보시거나. 예, 제 추측이죠. 경찰을 관할하는 사무가 행안부 장관한테 다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이라는 국을 설치를 해서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직접적인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행안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임하더라도 일단은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책임을 짓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의를 표명을 하시고 적절한 시점에 경질을 하든지 사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이상민 장관을 보호해서 이 여러 가지 참사의 전국을 돌파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당히 낭만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장관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다. 그 책임을 이상민 장관이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파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이 저런 질문을 받으실 때까지 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에 저도 화가 나고 국민들도 화가 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 자리가 국민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높은 자리예요. 그럼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요, 그 자리 자체가 책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자리에 이상민 장관이 아닌 분이 계셨다면 이거 막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니까요. 그렇죠. 왜? 좀 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좀 더 이런 부분에 성실하고 애정을 가진 사람은 막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신만이 아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해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1이라도 있었던 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는 걸 모든 공직자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 자, 장성철 소장님하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관합동 국민안전시스템 첫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거듭 사과하면서 자,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익은 경찰청장을 앞에 두고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자,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6시 34분에 첫 112 신고가 들어올 정도 되면은 그게 아마 거의 아비규환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될 책임 어디에 있습니까? 경찰에 있어요.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매우 강한 어조로 발언하는 대통령 모습 좀 보고 오셨는데 먼저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 지난번 그 종교 추모회에서 한번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회의석상에서 사과를 한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자, 대통령 사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별도의 대국민 사과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한 사과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혼자 하셨어요.
대통령실에 마크가 있는 곳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예. 본인 혼자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급자들이 있는 저런 자리에서 하는 사과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가 어렵죠. 물론 진정성 있게 이 참사를 수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예. 계속 애도 기간 내내 분향소에 조문을 하셨고 김건희 여사도 여러 가지 조문을 다니시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전직 대통령과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진정성 있게 본인의 미안하고 애도하고 싶은 마음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하지만 사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런 식의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과가 아니라 저기 있는 하급자들에게 들으라는 지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사과다. 그런 사과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별도의 대통령이 혼자 그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뭔가 사과를 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조금 전에 들어보셨지만 4시간 동안 쳐다만 봤냐.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네.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례적으로 또 공개도 한 이런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의중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최선을 뭐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는 것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치안 전문가가 있고 재난 그 안전 행정을 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치안 부분만 질타를 하셨는데 재난안전의 총괄인 이상민 장관 그쪽에 이제 전문가들이 또 모여 있는 그 안전본부 이쪽은 왜 질타를 안 하셨는지 네.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지금 저런 모습이 이상민 장관을 좀 감싸는 모습이라면 저는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상민 장관을 감싸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일단 왜 할 수가 없느냐? 저거 감싸시면 제가 볼 때는 정권이 더 위기에 몰릴 거고요. 야당은 그 여론과 함께 제가 볼 때는 해임 건의안과 탄핵 소추까지도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지금 과반 이상이 절대 책임이 이상민 장관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이상의 분들이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께서 감싸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이후에 이제 대통령실 대응을 좀 봐야 되겠고요. 저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예. 대통령께서 좀 질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법과 제도가 좀 미비를 해서 경찰이 현장 지휘라든지 통제라든지 하기가 좀 어려웠다. 왜냐?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맞다, 그 말이 맞다. 이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오늘 질타하신 거랑은 네. 상반돼요. 경찰이 권한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경찰 왜 있었어? 예. 왜 조치 안 했어? 이런 식의 혼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잘못된 해명한 그 사람도 분명히 대통령께서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발언도 저는 조금 좀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네. 대통령께서 경찰을 질타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소감을 얘기한 거예요. 경찰 왜 거기서 뭐 했어? 왜 조치 안 했어? 이건 소감 얘기한 거라니까요. 평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라지 평가하고 본인 소감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무한한 책임은 대통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에 또한 1차적인 책임은 행안부 장관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일선 경찰서장, 경찰청장, 뭐 파출소장 다 책임이 있겠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예. 경찰들이 제대로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조치할 수 있도록 인사를 하든지 제도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게 대통령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언은 너무 소감을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국민 안전 시스템 점검하는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었으면 좋았겠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이 조금 예. 다 이제 알고 계신 게 권한이 또 없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다 있습니다. 법적 예. 권한들이 다 있다는 걸 뭐 요번에 그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다 알고 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다. 주체가 없는 예. 행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지금 지자체 책임론도 뭐 큰 상황인데요.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할 수 있는 일 다 했다. 자,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오늘 국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책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물었더니 제 마음의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요,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거라고 좀 네. 생각이 듭니다. 입건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1차적으로 여러 사항 등을 점검하고 또한 본인도 점검했다고 그랬잖아요. 8시 20분에 한 번 나가고 9시 30분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혼란스럽다고 본인이 느껴서 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까지 보고하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만약에 정말 용산경찰서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서울경찰청장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여기 급하다, 큰 위험이 닥쳐오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좀 위협에 빠져 있다, 이런 식으로 빨리 경찰 좀 증언을 해달라, 질서 유지해달라, 현장에서 판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권영세 의원이 있는 단톡방에 남긴 거는 용산구 의원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왜 봐야죠. 여기다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요, 권영세 국회의원의 정책특보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국장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당협위원장실에서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의 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차원에서 권영세 의원이 결국에는 박희영 구청장을 공천을 준 것이 아니냐. 물론 경선을 했지만 형식적인 예. 경선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고마움에 대한 어떠한 1차적인 보고를 재빠르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에 네. 제대로 된 어떤 대책을 했으면 그럼요. 이런 아쉬움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본인이 용산구청의 공무원들을 장악을 했으면 자, 지금 우리 지역에서 큰 축제가 열린다. 많은 인파 몰린다. 구청 직원들 비상대기하자. 현장에 다 나가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체크해보자. 그래서 긴급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달라. 내가 빨리 조치를 하겠다. 이랬으면은요, 용산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용산구청장한테 보고도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10시 예. 51분에 주민한테 첫 제보를 그렇죠. 받았다. 오늘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공권력이 왜 있습니까? 구청이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적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톡 내용을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는 않은 것 예.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저는 예. 저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막 화가 나요. 왜냐하면 자, 저걸 보고 있는 저도 화가 나는데 희생자 유가족들이 저걸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저거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조롱에 가깝고 2차 가해에 가까워요. 앞에서는 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뭐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래 놓고서 마지막에 가지고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 이게 무슨, 예? 누굴 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예?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네, 오늘 뭐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출석했는데 자, 서울시의 책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울시도 책임이 있죠. 방대센터에서 분명히 CCTV나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고요. 서울시도 기본적으로 용산구청에서 했던 행정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장이 뭐 유럽에 출장 가 있더라도 저러한 큰 축제가 서울시에서 열리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재난관리과에게 제대로 좀 저 부분 확인해보고 조치할 건 조치해라 라고 지시를 하고 떠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저번에 한번 눈물까지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공직자들의 지휘부에 있는 사람의 사소한 잘못된 판단, 섣부른 예측 때문에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제대로만 판단했어도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 자, 우리 큰 축제가 열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우리 저기 한번 질서 유지하고 인명사고 나지 않도록 저기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네. 한마디만 했으면 과연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네. 참 공직자들의 여러 가지 저러한 책임감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어느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앞두고 좀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겠다. 자, 국민들이 그 부분 굉장히 그럼요. 아쉽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예결위도
뭐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로 계속 이어졌고요. 한덕수 총리 연신 사과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총리 경질뿐 아니라 내각 총사퇴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책임지는 모습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책임을 묻는 강도가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적어도 이상민 장관까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덕수 총리나 이런 쪽으로 확산되는 걸 그나마 조금 막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한덕수 총리도 책임을 지시는 게 맞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가의 현안과 관련해서 많은 위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시기를 좀 조절할 수도 저는 있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언행을 자꾸 언사를 하시거나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덕수 총리도 오히려 더 책임이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지자체의 어떤 책임과 관련하고 행정부의 책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걸 좀 보태면 이런 겁니다. 행정이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다 각각의 전문 직제와 직무가 다 있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행정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난 예방과 관련된 직제가 행자부 산하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은 그 분야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분들이고 그거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관료제라는 게 뭐예요? 각 분야의 직무 직제에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서 일을 하라고 다 분담해가지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실은 다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대통령에게 불똥 튀기게 말게 하자.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심의 통로가 돼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저러한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이에요. 그럼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경찰청장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겠냐고요. 국무총리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사과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상식이거든요. 우리 사람이니까 보호하고 우리 사람이니까 사퇴 안 해도 되고 사과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은요. 국민들이 다시 선거 때 또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편이니까 보호하자 이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특수본 수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까지 6명이 입건이 됐는데요. 공통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고요. 각자 업무 따라서 다른 혐의도 지금 추가해서 적용이 됐는데 특히 용산경찰서 정보과요. 헬로윈 앞두고 안전사고 이거 관련해서 이게 우려된다 이런 보고서를 올렸다가 참사 이후에 원본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이 됐거든요. 관련 실무자들도 지금 입건 대상에 포함이 된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업무상 과실치사상에서 직무유기를 지금 의율 받는 사람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그 당시에 이제 총경이죠. 상황관리관이죠. 상황관리관. 그리고 이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잘 못한 거 아니냐는 추궁을 받을 게 겁이 나가지고서 그때에 있었던 어떤 보고서를 없애도록 한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이제 용산 경찰서의 정복과장하고 계장이죠. 여기는 이제 증거 인멸의 죄가 의율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진 거 아니냐라는 과실치사상의 죄로 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초기에는 소방 대응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소방도 초기 대응이 좀 미비했다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절박한 신고가 이미 80여 건이 들어온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경찰에서 소방에 2차례에 걸쳐서 공동 대응을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네. 이러한 것을 요청받은 소방관 같은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없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도 그래서 답답한 제보자가 내가 50분 전에 군까지 동원해야 되는 상황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다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다 와주세요. 네. 신고 82건이 쏟아진 뒤에야 소방 인력이 총동원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안에 지금 어떠한 사고가 났어요. 누가 다쳤어요. 119에 전화하면은요 정말 10분 안에 옵니다. 한 명이 다친다고 해도. 그런데 저렇게 대형 참사가 벌어질 거를 예상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의 신고가 82건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저렇게 늦게 출동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 부분도 경찰의 특수본에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참사 부실 대응 정황에서 책임을 피해가기 좀 어려워 보이는 두 사람. 아무래도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 자, 이 두 사람 뭐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오늘 행안위에는 불참했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자리에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전 총경, 유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총경, 송병주 용산경찰서 119 상황실장 경정 이 세 사람을 불러야 된다 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계속 연락을 했는데 오늘 참석을 못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임재, 유미진 두 분은 병가 중이고 송병주는 수사 대상과 감찰 대상이라서 못 온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임재, 유미진 이 두 분은 병가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병가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못 온다 이 얘기예요?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임재 서장과 류미진 총경은 병가 중이고 변호사와 협의해서 나오기 힘들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자, 수사 대상이라서 못 나왔다. 자, 이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 공무원들이잖아요. 수사 대상이셔도 나오셔가지고 자기 방어와 관련된 거 아주 예민한 거 그리고 검찰과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거는 얘기 안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자기 이제 보호에 관한 방어에 관한 권리니까.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참사가 있었는데 안 나온다. 네.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기 위해서 저는 좀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업무를 좀 철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기 이익을 위하고 지키는 것만 이렇게 철저히 하신다고요? 국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지 저는 뭐 도대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1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 세 사람 부르기로 오늘 합의를 했거든요. 네. 16일은 나올까요? 그때는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나와야 하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변호사들과 계속 그 의논을 하는 이런 태도라면 안 나올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뭐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대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못 나오겠다고 하면 강제로 나오게 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장성철 소장님, 이런 가운데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이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압수수색했냐 이 질문을 했더니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고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해서 특수본이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자, 이거하고 좀 상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이 당시에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라는 것이 이 참사를 풀어나가는 핵심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용산경찰서장은 언제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지시를 내렸고 어떠한 보고를 또 위로했느냐
이런 것들에 그 용산경찰서장의 휴대폰 안에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경찰 당신들 같은 경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셀프 조사 수사를 하더니 경찰에 자기 식구를 감싸는 거네. 이런 네.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네.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당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황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그렇게 네. 말씀드려요. 근데 어쨌든 무엇보다- 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예, 만큼 무엇보다 문제는 예. 독립적인 수사를 한다고 하는 특수본이 경찰청장에게 저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진위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고 네, 얘기를 추가로 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네, 받았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지금 과연 그러면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경찰청장을 과연 수사 대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혹을 당연히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 네. 대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는 자꾸 뭐 합동수사본부가 불가능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을 중심으로 합수본을 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경찰을 중심으로 합수본을 꾸릴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함께 해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항상 검사들은 경찰들을 파견받아가지고 우리가 밑에 놓고서 합수본을 꾸려야 돼. 이런 사고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뭐 합동수사본부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야당은 지금 국정조사 꼭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일단 수사를 지켜보고 안 되면 그때 국정조사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네, 된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특검도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단 어떠한 전제 조건이냐. 경찰 특수본의 수사가 미진했을 경우, 네. 제대로 진상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이것은 다른 형태의 제3자적인 기관에서 예. 이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참사를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당시에 제대로 진상이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서도 5년 동안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참사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 그것도 능사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네. 저는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제적인 수사권이 없어요. 그냥 증인들 불러다가 그냥 호통치고 오늘 현안질의처럼 호통치고 얘기 듣고 그냥 그러한 자리밖에 안 될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보와 증언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라도 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라, 규명해라 라는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민심의 여론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설특검에 발동할 대해서 수 있죠. 예.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열어놓고 집권 세력의 모든 걸 다 열어놓고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에게 줘야 합니다.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는 이 대형 참사 사건은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데 이 특별검사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전혀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예, 같은 예. 목적이 있다면 기관장들이 협의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전까지 뭐 자료를 압수하거나 내지는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경찰한테 임무를 좀 맡기고 그걸 인계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협업이 왜 불가능합니까? 목적이 분명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걸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검찰은 할 수 있고 경찰은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자기 논리에 의해서 이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진짜 유가족과 희생자, 국민들만 바라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국정조사 해야죠. 왜? 일선 현장에 대한 수사 이런 거는 경찰이 더 잘하겠죠. 그렇지만 행정적인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제도
이와 관련된 것은 오히려 국정조사가 더 잘 예. 밝혀내고 대안을 더 잘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와 관련해서는 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제가 볼 때는 유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밝힐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된다. 자, 두 분 말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밤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대통령실의 확인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상황실은 참사 당일 밤 11시 1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처음 보고한 직후 정확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전 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정상황실 행정관의 전화를 받지 않은 이 전 서장은 이후에 이 전화를 다시 걸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을 지휘 감독하는 책임자는 대기 발령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차장은 오늘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해 이 참사 당시 배치된 경찰력 137명을 현장에서 지휘 감독할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장 의원이 당시 현장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거나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고 묻자 1차적으로는 용산경찰서 상황실이고 서울경찰청 상황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 차장은 또한 용산서 정보과장 주도로 여러 문건이 삭제된 사실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밝혀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며 특수부는 중간 수사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죄인의 심정이라며 마음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에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긴급 구조 활동을 벌이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는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대폭 올릴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특단의 각오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에 나서달라는 이채익 위원장의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한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떠나서 철거를 강제 집행해야 한다는 이 위원장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위반 건축물 적발과 이행 강제금 실태 등 현안을 전반적으로 면밀하게 조사하고 보완한 후 고발은 물론 강제 대집행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술자리 의혹을 둘러싸고 한자리에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원인이 마약 단속 때문이라는 이 김 의원의 주장에
한동훈 장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또다시 충돌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동훈 장관께서 벌써 시행령 개정하면서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에 집어넣은 뒤로 마약과 전쟁 치를 각오로 임하라라고 대검에 지시를 했고, 그래서 마약과는요 전쟁을 대검 치러야 마약 맞는 겁니다. 특수부에 가동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날 저희가 단속한 게 없는데요.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검찰하고 서로 지금 경쟁을 하다 보니 스스로 이 검찰보다 더 좋은 실적을 하기 위해 아니 위원님은 모든 게 다 저로부터 비롯되는 건가요? 위원님 저한테 얘기한 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담동 한동훈 술자리하면서요. 한동훈은 없어졌던데 이제는?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지금 아까 아니 의원님은 공직자로서 무거운 모든 책임감을 것을 느낀다라고 지금 하시는 분이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얘기. 위원님이 책임감이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 매번 이런 식이시잖아요. 매번 어떤 거 던져놓고 나서 그냥 던져놓고 그럼 언론에서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워 담지도 못하시죠? 해결도 몇 번 안 하시고 사과도 없으시고요. 제가 그걸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추모객들의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은 이태원역 추모 공간이 희생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남길 바라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던 이태원 골목입니다. 골목 바로 앞 인도에는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국화꽃이 가득합니다. 얘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너무나 이 아이들이 안타깝고 어른으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눌러담아 편지를 쓰고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추모 메시지와 국화꽃 행렬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이태원역까지 60여 미터 거리를 따라 이어집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양옆에는 이렇게 조문객들이 남기고 간 추모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습니다. 인도 한켠에는 고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국화꽃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며 서울 이태원에 있는 녹사평 광장을 제외하곤 합동 분향소는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이젠 일상으로 돌아갈 때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이태원역 추모 공간만큼은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곳으로 남겨달라는 바람도 나옵니다. 모금을 통해서라도 추모비 정도는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즐기러 오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추모비를 보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So I think that they keep it for a while, and maybe even if they take it away in the future, that they put something here, so people will not forget. 용산구청도 당분간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추모 공간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성급하게 논의하기는 그렇고 거기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메모지나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할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10월 29일 그날의 참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 기준 신규 환자가 7주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달 재유행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에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또 커졌습니다. 신규 환자는 18,671명으로 일주일 전보다는 소폭, 2주 전보다는 4,300여 명 늘었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9일 이후 7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올겨울 재유행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새로운 변이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다음 달 재유행은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12월도 변이가 없다 손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행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바이러스는 훨씬 더 많이 창궐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유행 우세종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지금 BQ.1 등 새 변이가 증가하는 초기 단계라서 다음 달에 판가름 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유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은 모두 개량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3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65%는 백신을 이번 동절기 백신을 맞아주지 않으면 그만큼 면역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요양병원과 시설처럼 집단 감염 취약시설의 올겨울 접종률이 6%에 불과하다며 이들 시설에 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도 계절 독감처럼 집단 면역을 갖추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 개개인이 스스로 면역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에 대한 고발건을 의결했습니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주식 관련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기고 미흡한 자료만 반복해 제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고 지적이 잇따르자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입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지구촌에 불어닥친 침체의 한파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자랑하는 중국 상하이항 주변 왕복 6차선 도로가 노는 화물차들의 주차장이 됐습니다. 上海有4万辆，将近4万辆这个集装箱卡车。如果一停顿的话，它往哪里停？ 중국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수출이 지난달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9월보다 6%포인트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 4.3%에도 한참 못 미치는 실적입니다. 위안화 약세와 슈앙스이 등 연말 대목도 지구촌에 불어닥친 침체의 한파를 이겨내진 못했습니다. 정저우 아이폰 공장 폐쇄와 같은 악재를 고려하면 다음 달 전망도 어둡습니다. 今年以来，面对复杂严峻的外贸发展环境，我国高效统筹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 수입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0.7%로 수출보다 더 줄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되풀이되는 방역 통제 조치에 내수가 쪼그라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감소한 건 우한 사태 여파가 중국 전역을 강타했던 2020년 5월 이후 2년 5개월 만입니다. 게다가 중국 내 하루 확진자는 5천 명을 넘어 상하이 봉쇄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당분간 호전되긴 어려워서 내년 1%대 성장에 그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히는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홍콩 집값이 2021년 말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15%, 내년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홍콩 부동산 가격은 2003년 저점에서 지난해 고점까지 500% 이상 급등했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이후 이민 행렬이 늘고 경제 성장 둔화와 최근에 기준금리 상승까지 겹쳐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네,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안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뚜렷한 해소 방안이 없었죠.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뇌세포의 일종인 성상교세포가 불안 행동을 조절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해서 불안장애 극복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높이 30cm, 폭 5cm의 십자형 미러입니다. 이 공간에 실험지를 넣자 불안감을 느껴 움츠리며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머리에 광 케이블을 연결한 실험지를 넣고 5분간 파란색 빛을 쬐어줬습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지나자 쥐가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쥐가 불안감을 이겨낸 건 빛으로 뇌의 특정 세포를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구진은 쥐의 두개골 속에
가느다란 광 케이블 일부를 심었습니다. 광 케이블을 통해 쥐의 뇌에 푸른색의 빛을 직접 쪼여줍니다. 그럼 불안감에 관여하는 쥐의 특정 뇌세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불안장애는 주로 뇌의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연구돼 왔는데 연구진은 또 다른 뇌세포인 성상교세포에서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빛으로 해마에 있는 성상교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그 해마 성상교세포에서 ATP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를 일으키게 돼서 결국에는 생쥐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불안장애는 전 세계 성인의 약 30% 이상이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아직 뚜렷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는 불안장애의 원인을 새롭게 규명한 것으로 앞으로 치료제 개발에 단서를 제공하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는 신경계에서 해마라는 영역의 성상교세포가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조절을 해서 불안증을 조절할 수 있다. 즉 항불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불안을 조절하는 새로운 뇌의 세포를 발견했다라는 측면에서 아주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에서 샴푸를 광고하고 판매한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이나 혼동시키는 광고가 16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탈모 치료제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BTS 멤버 정국이 잃어버린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는 외교부 전 직원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을 때 두고 간 모자라며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BTS 소속사는 경찰에 정국이 이달 초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이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